한반도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감옥에서 간수와 죄수가 동반 탈북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시체라도 찾아오라. 김정은이 격분하여 북한 역사상 가장 높은 현상금까지 걸며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북한 감옥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합이 어떻게 함께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탈출 후 이 두 사람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미명철입니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북한에서 10년 가까이 구류장 간수로 근무했어요. 모범 간수로 인정받을 정도로 충성했지만 처음부터 간수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 꿈은 보위부에 들어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17세에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고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잘려나간 거였죠.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저희 집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3살 위인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나는 제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게 웃으며 저를 돌봐줬거든요. 하지만 그런 누나가 제가 12살 때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약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병원비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누나는 며칠 동안 열이 펄펄 끓으며 고생하다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부모님은 그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셨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술만 찾으셨고 어머니는 며칠씩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어린 제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밥을 짓고 부모님 대신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았어요. 12살 아이가 어른 노릇을 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집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건 바로 2006년 이산가족 상봉이었어요.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추첨에 당첨된 거였습니다. 금강산에서 60년 만에 남조선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명철아, 우리 사촌 형님이 남조선에서 정말 잘 살고 계시더라. 집도 크고 자동차도 있고 자식들도 대학까지 보냈다고 하네. 아버지는 그때 받아오신 사촌 형님의 가족 사진을 보물처럼 간직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빛이 바래갔지만 그 사진 한 장이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그 사진을 꺼내서 들여다보셨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 가족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도 집안 살림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7세가 되자마자 보위부 시험에 도전했어요. 시험 당일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문제들도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 발표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합격자들은 모두 단간부 자녀이거나 뇌물을 쥐어준 집안 아이들이었어요. 시험장 밖에서 한 수험생의 아버지가 담당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미리 준비한 것 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출신 성분이 나쁜 저 같은 놈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없다는 걸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태생과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였거든요. 어린 나이에 품었던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인이 되면 총을 들고 당당하게 훈련받을 줄 알았거든요. 입대 첫날 신병교육대에서 선임이 우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조선인민군 전사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군인이 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병사들이 총보다 더 자주 잡는 건 삽과 곡괭이였거든요. 실제로 총기 훈련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매일같이 건설 현장과 농업,
공장 노동에 투입됐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무료 노동자였어요. 함경북도 농장으로 파견됐을 때가 가장 끔찍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논밭에서 허리를 굽혀야 했어요. 여름 내내 김을 맸는데 떼약볕 아래서 등이 익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화를 신은 발은 하루 종일 진흙에 빠져 있었고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진흙이 스며들어 발톱이 썩어 들어갔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쉴 수는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쉬려 하면 감시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거든요. 게으름뱅이들아. 혁명군 정신이 그게 뭐냐? 도로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해가 지도록 삽질과 자재 운반이 이어졌습니다. 군복은 어느새 누더기 작업복으로 전락했어요. 우리는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이 아니라 국가가 공짜로 부리는 인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이게 바로 북한군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장에 동원된 청년 돌격대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친구들이 속출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동료가 삽을 들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갱도 붕괴나 공사장 사고로 다리가 잘려나간 청년도 있었죠. 제대로 된 의료 지원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구가 되어 처참히 벌어졌죠. 10명 중 9명이 사망사고를 목격했고 10명 중 8명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그 8명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대규모 동원이 가능했던 건 지휘관들이 달콤한 미끼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비당원에게는 당에 입당시켜주겠다고 했고 이미 당원인 사람에게는 훈장과 명예를 약속했어요. 저 또한 청년 돌격대에 갔다 돌아오면 입당시켜주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 믿고 혹독한 노동을 견뎠어요. 여름 떼약볕 아래 시멘트 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겨울 칼바람 속에서 얼어붙은 삽자루를 맨손으로 쥐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상부는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마치 그런 약속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듯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항의는 꿈조차 꿀 수 없었죠. 수차례 배신을 맛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 체제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 거냐는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런 절망이 깊어갈 무렵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래 북한 군대는 5년 만기 제대였어요. 그런데 제대를 불과 이달 앞두고 복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거였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일방적인 명령이었죠. 경제난 때문에 군대를 공짜 노동력으로 더 써먹겠다는 잔혹한 방침이었습니다. 제대 날짜를 손꼽아 세던 저에게는 제 청춘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5년을 죽기 살기로 버텼는데 또 다시 5년을 버텨야 한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품었던 포부는 성분주의에 막혔고 군에서의 노동 착취와 배신 그리고 복무기간 연장까지 겹치면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았어요. 군복을 입었지만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 쇠사슬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간직하던 그 흐릿한 흑백 사진, 남조선에 사는 친척들의 모습이었죠. 그 무렵 들려온 작은 소문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남조선에서는 탈북민이 내려오면 학교도 보내주고 정착금과 집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닫힌 세상 속에서 흘러든 그 작은 소문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10년군 복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처음으로 다른 길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얼굴들을 보며 그들에게 연락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에 각종 브로커들이 자주 잡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탈북을 도와주고 남조선과 연락을 주고받고 해외 송금을 대신해주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 순간 번개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다면 남조선과 닿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 간수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체제에 충직한 하수인이 아니라 감옥 안을 관통하는 정보의 통로가 되겠다는 계산이었어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연장된 군 복무만 하며 청춘을 썩혀갈 바에는 차라리 도전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지난 5년 동안의 모범적인 행적, 그리고 뇌물을 통해 드디어 간수로 발탁됐어요. 제 임무는 CCTV로 죄수들을 감시하고
자해나 도주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구류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철창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매일 마주하며 저는 체제의 또 다른 민낯을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참혹한 감옥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비둘기 자세라고 불리는 형벌이 일상처럼 가해졌어요.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조차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몇 시간씩 그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기고 골마 터져서 고름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 냄새가 구류장 전체에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커녕 소독약 한 방울 발라주지 않았어요. 죄수들은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성 죄수들조차 화장실 안까지 남성 간수들의 감시를 받으며 치욕을 견뎌야 했어요. 보리를 볼 때도 씻을 때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지켜봤습니다. 인간의 존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식사라고 해봐야 하루 옥수수죽 80g 남짓이었어요. 때로는 썩은 음식이나 날음식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부하면 며칠씩 굶겨지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복된 고문과 잔혹한 처우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결국 희망을 잃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겠다는 절망감 때문이었겠죠. 간수와 죄수의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어요. 죄수들은 감히 간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었어요. 그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절대적인 권력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권력에 도취되기보다는 이 모든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더욱 절감했어요. 매일 밤 숙소에 돌아가면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언제쯤 브로커들이 들어올까? 그들과 어떻게 저축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마땅한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브로커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신참이었던 제가 접촉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어느새 구류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최고참 반수가 되었어요. 동료들과 상급자들의 신뢰도 두터워졌죠. 단 한 번의 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모범 간수로 불렸습니다. 매일 보는 지옥 같은 광경에 점점 무뎌져 갔지만 저는 남조선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흐릿한 사진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은 제가 군복무 9년 3개월을 채운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긴 군 생활 끝자락에서 제대를 불과 7개월 앞두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CCTV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는데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었는데 이 여성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굴복당한 다른 죄수들과 달리 그녀의 눈에는 아직 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윤서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저보다 10살 많은 37세였습니다. 탈북자 연락책 브로커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남조선 친척들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윤서진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했던 그 모습이 점점 변해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매일 받는 구타와 굶주림이 그녀를 서서히 망가뜨려 갔습니다. 다른 간수들은 그녀를 특히 가혹하게 다뤘어요. 브로커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욱 심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하루는 아침 점호 때 조금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등을 맞아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에 당당했던 어깨가 점점 구부정해지기 시작했어요. 눈빛도 서서히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잠든 깊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윤서진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병으로 세상을 떠난 누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병으로 고생하며 점점 쇠약해져 가던 누나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죄수들을 봤지만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순찰 시간에 다른 간수들을 먼저 보낸 후 조용히 윤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우십니까? 속삭이듯 물었더니 윤서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 달빛에 비쳤어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간수와 죄수가 아닌 한 인간과 한 인간으로 마주본 순간이었죠. 윤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래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 형량이 5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죽음과 다름없는 선고였으니까요. 그녀가 왜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을 간수인 저에게만 조심스레 고백한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절망을 저에게 말한 거였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야간 순찰 시간을 이용해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간수와 죄수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체제의 피해자라는 걸 말이에요. 이 체제 안에서는 간수도 죄수도 다 같은 감옥살이라는 인식이 두 사람 사이에 굳어졌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체제가 정말 싫습니다. 매일 이런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윤서진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저를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원래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 북한에 미련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요.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도망치시다. 하지만 윤서진은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를 떠보는 거 아닙니까? 내부 스파이 아닌가요? 승낙하면 바로 총사령일 텐데요. 그녀의 의심은 당연했어요. 간수가 죄수를 도와 탈출하자고 제안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자칫하면 함정에 빠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작은 검증부터 시작했어요. 서로만 아는 암호를 정해서 매일같이 소통했어요. 순찰 시간표와 감시 사각지대를 공유하면서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 저는 결정적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2006년 이산가족 상봉에서 받아온 빛바랜 흑백 사진을 꺼낸 겁니다. 이 사진 속 분들이 남조선에 계신 제 친척들입니다. 언젠가 꼭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 순간 윤서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굳었던 얼굴이 누그러지더니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정말 남조선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군 복무 연장에다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여기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이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같이 나갑시다.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 운명적인 동맹이 맺어진 순간이었어요. 야간 순찰 교대의 15분 공백. 그 짧은 틈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구류장의 허술한 감시 체계와 제가 최고참 간수로서 가진 권한, 그리고 윤서진의 탈북 경험과 브로커 인맥까지 모든 조건이 기적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히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맡긴 진정한 동반자가 된 거였어요. 결행일을 정한 건 7월 중순이었습니다. 밤 11시 40분, 며칠 전부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완벽한 순간이 왔습니다. 구류장 책임자가 급한 사정이 생겨 집에 돌아간 거예요. 교대 근무조가 긴급하게 투입됐는데 교대자는 내부 출입 권한하는 권한이 없었죠. 저는 그 허술한 공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간부들을 대신해 야근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당시 최고참이었고 평소에도 잠이 없어
야근 근무를 대신 해준 경험이 많았기에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 내가 교대해줄 테니 들어가서 쉬도록. 동료들은 고마워하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구류장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늦은 밤에 구류장은 방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건물에 있는 CCTV 감시실의 간수들은 피곤해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낡은 전력선 때문에 감시 카메라도 꺼졌다 켜졌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빈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사각지대를 파악해놨거든요.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모든 간수들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손에 쥔 철문 키가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몇 년간 수백 건도 넘게 잡았던 그 키가 오늘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조용히 윤서진이 있는 독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잠들어 있었어요. 깨우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칫 놀라서 소리라도 지르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거든요. 서진동무 서진동무 속삭이듯 부르자 윤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일어나세요. 윤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정말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키를 돌리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구류장에 울렸습니다. 너무 큰 소리인 것 같아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혹시 다른 간수들이 들었을까 봐 잠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윤서진이 철창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철창을 벗어난 순간이었죠. 이미 다른 간수들이 자리를 비우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입구 쪽 작은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성인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윤서진이 먼저 창문을 기어나갔고 저도 뒤따라 몸을 비틀며 빠져나왔어요. 창문 밖은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첫 순간이었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구류장 밖, 목적지는 200m 떨어진 두만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긴장된 숨을 몰아쉬며 가져온 도구로 철조망을 뜯어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미 뚫려있는 작은 개구멍을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 미리 뚫어놓은 구멍이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탈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았어요. 여기로 빠져나가요. 저희는 그 개구멍을 기어서 빠져나왔습니다. 철조망의 날카로운 철사에 옷이 찢어지고 살갗이 베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어요. 예상치 못하게 장마철이라 강물이 평소보다 훨씬 불어나 있었습니다. 수심도 생각보다 깊었어요. 처음에는 강물이 가슴팍까지만 찰 줄 알았는데 한 발 한 발 들어갈 때마다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새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이상하다. 평소보다 물이 너무 깊은데? 더 나아가려고 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와 윤서진이 급격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옷이 들어있는 가방이 문제였어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물건들이 물을 머금으면서 무거운 바윗돌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 무게 때문에 계속 가라앉았어요. 가방을 버려요. 하지만 윤서진은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에게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결국 가방을 메고 헤엄치려다 보니 더욱 힘들어졌어요. 급류에 휩쓸려 익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요. 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모든 걸 내려놓았을 그 순간 천만다행으로 제 발끝에 강바닥에 닿았어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강바닥을 박차고 물 밖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강둑에 기어 올라왔어요. 젖은 몸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살았다는 안도감에 동시에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강을 건넌다고 끝이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중국 땅이었지만 여전히 북한군의 추격이 계속될 수 있는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중국 측 국경 철조망을 넘자마자 저희는 옥수수밭으로
몸을 숨겼어요. 키 큰 옥수수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엎드렸습니다. 섣불리 이동할 수 없었어요. 물에 젖은 음식 몇 조각으로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날 저녁, 어둑해진 후 중국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집들 사이로 불빛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어요. 저는 몸을 낮춘 채 윤서진에게 속삭였어요. 나는 남자라서 의심받고 경계할 거예요. 서진 동무가 나서야 해요. 윤서진이 홀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브로커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익숙했어요. 간신히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탈북 브로커 경력을 살려 예전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어둠을 뚫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언덕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옥이라는 어둠에 갇혀있던 저희였는데 이제는 눈부신 자동차 불빛 앞에서 자유의 길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희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자동차에 몸을 싣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간수와 죄수가 함께 탈출했다는 사실이 퍼지자 북한은 물론 중국 전역에 합동 수배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건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현상금이 2천만 원까지 걸렸어요. 브로커가 차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평균 월급이 5천 원이던 걸 감안하면 무려 4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어요. 그만큼 북한과 중국 당국이 혈안이 되어 저희를 추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체포되어 북송될 뻔했다니까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저희는 이미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브로커의 지시는 단호했어요. 같은 길은 절대 두 번 쓰지 마십시오.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는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도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농촌 외곽을 따라 지그재그로 이동했어요. 승합차를 타다가 갑자기 내려서 자가용으로 갈아타고 24시간마다 응신처를 바꿔야 했어요. 어제 숨어있던 곳이 오늘은 죽음의 덫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잠을 자려고 해도 숨소리조차 발각될까 두려워서 제대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바짝바짝 말라갔어요. 며칠 후 베트남으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긴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국제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중국 전역의 검열이 강화된 거예요.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자가용까지 줄 세워서 일일이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 안 공기는 바늘 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검문소가 보이기 시작하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찰들이 앞차들을 하나씩 세워서 신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앞에 있던 차 한 대가 갑자기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급하게 도주한 겁니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수십 명의 공안이 일제히 그 도망간 차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단 몇 초의 공백이었지만 그 순간을 틈타 저희 차량은 미끄러지듯 검문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저희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모든 주의가 도망간 차에 쏠려 있었거든요. 저와 윤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남방 루트에 들어서자 사투의 무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트남 국경을 넘어 라오스 산악지대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동차가 아니라 두 발로 걸어야 했어요. 그때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산비탈은 다리를 베듯 칼처럼 깎여 있었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깊은 계곡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끔찍했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치아가 달그락달그락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추격자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서로 이를 꼭 물고 견뎠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비틀거리며 걷는데 앞에서 걸어가던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여인은 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는데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등에 업고 가파른 경사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땀이 뒤섞인 얼굴 위로 눈물이 줄기처럼 흘러내렸어요. 아이를 살리려는 모성애에서 나오는 초인적인 힘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몇 주 만에 라오스의 작은 교회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제 제3국에 도착했으니
비교적 안전합니다. 당분간 여기서 몸을 추스세요. 저희는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몸을 숨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해외 다큐멘터리 팀에서 북한 실상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 인터뷰에 응해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실태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희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촬영부는 저희가 태국 이민국에 입소한 후에 공개해주세요. 저희 안전이 먼저입니다. 며칠 후 촬영이 이루어졌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하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북한 구류장에 참혹한 실상과 저희의 탈출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어요. 태국에 도착해서 이민국 수속을 마친 시점에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BBC를 비롯한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최초 간수와 죄수의 동반 탈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국제사회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희의 증언은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충격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전 세계가 북한의 참혹한 현실에 경악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증언이 국제사회를 움직인 겁니다. 태국 이민국에서 며칠을 더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몇 시간 후 마침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담당관이 도장을 찍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도장 소리는 단순한 입국 확인이 아니었어요. 공포와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로 가는 통행권을 받는 소리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공항에 위치한 국정원 조사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윤서진과는 철저히 분리됐어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서로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명철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안내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목소리에는 협박이나 위협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낯선 공간, 창 없는 방에 들어섰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의자에 묶여 앉아 있어야 했겠지만 여기서는 편안한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 최진욱 조사관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댓말이었어요.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날카롭긴 했지만 그 끝에는 존중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군복무는 총 몇 년 하셨습니까? 9년 3개월 했습니다. 구류소 간수로 근무하실 때 주요 업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CCTV 모니터링과 죄수들의 자해, 도주 방지였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체제에 대한 절망감과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예민한 질문이 나왔어요.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간첩이라면 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겠습니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셔츠가 푹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북한 보위부 신문실에서는 매질과 모욕이 기다렸겠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소한 저를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물도 마실 수 있었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조사는 몇 주 동안 계속됐어요. 제군 복무 기록부터 시작해서 간수로서의 행적, 심지어 어린 시절 친구들까지 샅샅이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법과 절차라는 틀 안에서 진행됐어요. 이명철 씨, 오늘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이송됩니다. 조사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드디어 조사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원에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탈북민들 사이에서 제가 구류소 간수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저 사람 구류소 간수였다면서? 우리 가족도 감옥에서 죽었는데 저런 놈들 때문에. 수용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노려봤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가해자였으니까요. 식사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몇몇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대놓고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당신이 죄수 한 명을 도와서 탈북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죄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야. 우리 가족이 그런 곳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또 다른 사람은 아예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간수 출신하고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참을 수 없어.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밤마다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 수용소의 잔혹함을 몸소 겪은 이들에게 저는 같은 어려움을 겪은 탈북민이 아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왔지만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뒤늦은 자각과 통렬한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과거의 무게는 여전히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한국 땅에 와서도 저는 다시금 외톨이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죄수가 인간만도 못한 취급을 받지만 여기서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된다. 강사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잘못된 체제에서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간직했던 남조선 친척들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밤마다 지갑에서 그 빛바랜 흑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군 생활 내내 손때가 묻어서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게는 탈북의 불씨이자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었어요. 하나원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이분들을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여드리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만 사진 속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분의 자녀들이 만남을 원한다고 하네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오랜 한을 풀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나고 남조선 친척들과의 첫 만남이 잡힌 거예요.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1시간 넘게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결국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한중년 남성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이성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 사촌의 장남이었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육촌 되는 분이었어요. 이명철 씨 맞지요? 아 정말. 이성민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북에 남은 사촌 형님 얘기를 하셨어요. 형님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명철 씨가 이렇게 와주셔서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처음 만남은 정말 따뜻했어요. 이성민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순간 주책맞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살아생전 아버지가 품었던 그 깊은 한이 드디어 풀리는 듯했습니다. 이성민 씨가 가족 사진들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도 있었고 가족들의 근황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이성민 씨 가족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부인과 자녀들까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족이 돌아온 것처럼 대해줬어요. 영철 씨, 앞으로 자주 만나요. 명절 때도 꼭 오시고요. 몇 주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성민 씨 가족과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받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던 기류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몇 번 만나면서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다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명철 씨는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어요. 구류소에서 간수로 일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이성민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간수요? 그러면 네. 죄수들을 감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성민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도 북한 감옥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TV에서도 보고
그 끔찍한 곳에서 간수로 일하셨다는 거군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핑계를 대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이성민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갔어요. 명철 씨, 가족회의를 했는데요. 이성민 씨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북한 감옥에서 간수로 일하셨다는 게 저희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론 명철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도 가족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요. 이성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당분간은 연락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친척들조차 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갑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빛이 발해서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었지만 제게는 탈북의 원동력이었던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대로 친척들을 찾긴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메어왔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을 어루만지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과거의 족쇄와 죄책감은 끝내 풀리지 않았어요. 탈북민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됐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를 향해 노골적인 거리를 두었어요. 그는 어느 공동체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피부치도 같은 처지의 동료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과 과거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나 봅니다. 눈빛이 허공으로 향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갈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을 가기로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했고 영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을 모으는 게 중요했거든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알바를 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 희망 하나만으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민 서류도 통과됐고 비자도 발급받았어요. 출국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가장 고민됐던 건 그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촌 가족들이 찍힌 그 사진을 가져갈지 말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 사진은 제 탈북의 원동력이었고 지금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거든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 전 처음 이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자유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섰을 때 담당 공무원이 말했어요. 여권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건네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통과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여권을 쥔 국민으로서 국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국민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이제는 떠날 자유까지 당연하게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다른 하늘 아래서 마주해보자. 이민 서류를 가방에 넣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시선은 곧게 앞을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눈을 감으니 목숨 걸고 탈북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두만강의 칠흑 같은 물결, 라오스 산등성이의 비 냄새, 중국 검문소의 사이렌 소리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제3국의 낯선 공항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북한 간수 출신이라는 과거를 고백할 필요가 없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야 했지만 여기서는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은 항구 근처 공장이었어요.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정확한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그 보람은 북한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현지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언어도 조금씩 늘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만 봤어요. 하지만 가끔 외로움이 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노트북을 켰어요. 현지에서 활동하는 합법적인 북한 인권단체의 온라인 봉사팀에 연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멀리서나마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서류 작성이 서툰 분들을 대신해서 온라인 문서를 정리해주고 정착 지원 절차를 번역해서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상담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두려움에 떠는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 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감시자가 아니었어요. 공식적인 절차와 제도의 손발이 되어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작은 창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 일이 있어요. 한국의 북한인권재단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는 거예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 돈은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식비와 임시, 숙소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부 내역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꾸준히 제 나름의 방식으로 10년간 감시자였던 죄를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있어요. 어느 날 기부 확인 메일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익명 기부자님의 도움으로 이번 달에도 새로운 탈북민 5가족이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비록 작은 금액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을 떠나와 있지만 마음을 등진 적은 없어요. 처음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던 날 공무원이 건넸던 짧은 말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국가가 개인을 지켜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액자에 넣어놓은 흑백 사진을 바라봅니다. 빛이 발해서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촌 형제와 그 가족들. 그 사진은 탈북의 불씨였고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어요. 사진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언젠가 제가 더 단단해지면 반드시 한국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는 숨어있지 않고 당당하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불빛이 거리를 덮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그 불빛이 감시와 통제의 상징이었겠지만 이곳의 빛은 저에게 평온을 선물해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끝에 찾아낸 평온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길을 마음속에 그려두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젊은 청년의 꿈을 꺾고 쇠사슬로 오감했지만 한국은 언제 어디든 떠날 자유까지 보장해줬습니다. 그 자유는 저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었고 다른 이들의 탈출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대한민국 땅을 밟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과거를 숨기지 않고 제가 걸어온 길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